예,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5개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질의를 아직 질의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최종 강의를 할 때 채팅창에 기재를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더 있는데 일단은 6번째 강의 이제 FDA 510K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제 FDA의 QSR 제조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510K 인허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FDA의 의료기기 규정은 1976년 5월 28일에 도입이 되었고요. FDA는 크게 이제 3등급 의료기기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의 의료기기는 FDA에는 이제 리스팅,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등급 의료기기는 FDA에서 심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FDA의 인허가적으로 제품을 이제 허가받는 절차는 이제 2등급과 3등급이 되고요. 다만 1등급을 진행을 하실 때는 FDA의 에스타블리시먼트 이제 제조소 등록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에스타블리시먼트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FDA의 FURLS FIRS라고 하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하셔서 제조소를 일단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1등급을 이제 리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디바이스 리스팅을 하면은 이제 FDA에서 오퍼레이터 넘버를 부여를 해줄 거고요. 1등급으로 미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들은 그런 방식으로 등록을 해서 오퍼레이터 넘버만 부여받으면 이제 수출 통관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3달 정도 지나면 제조소 번호, 예, FDA 등재 제조소 번호가 공식적으로 에스타블리시먼트 넘버가 부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에스타블리시먼트 넘버가 FDA에서 관리하는 해당 제조소의 번호가 되고요. 그렇게 이제 1등급은 하실 수가 있고 2등급의 경우에는 제조소 등록을 지금 설명드린 제조소 등록은 1등급을 리스팅을 할 때 반드시 먼저 필요한 절차이고요. 그런데 2등급을 이제 진행을 하실 때는 제조소 등록을 먼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제조소 등록을 할 때 FDA에 한 650만 원 정도의 연간 제조소 등록비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갱신 비용이어서 이제 매년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2등급 심사를 진행을 하실 때는 이제 2등급을 510K 심사를 승인을 받기까지는 제조소 번호가 없어도 되거든요. 심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510K 승인을 받고 그리고 미국의 제품을 판매할 때는 이제 수출입 통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커스텀즈 보더 프로텍션 CBP라고 하는데 커스텀즈에서 이 제품을 통관을 시킬 때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제조사가 FDA에 등록된 에스타블리시먼트 넘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등급은 이제 510K 승인을 받고 미국에 판매를 하시게 되면 그때 에스타블리시먼트 넘버를 이제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그때 그래서 내용이고 3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 1등급의 제품은 FDA에서 제너럴 컨트롤을 요구하게 되고요. 이 제너럴 컨트롤에는 GMP와 이제 라벨링 규정이 이제 해당이 되고 그리고 2등급에서는 이제 스페셜 컨트롤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스페셜 컨트롤은 기어가 제품과의 동등 비교 심사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3등급 제품에 대해서는 FDA에서 Reasonable Assurance
reasonable assurance는 safety와 effectiveness에 대한 reasonable assurance입니다. 이제 용어상으로 그 유효성에 대한 단어를 FDA는 effectiveness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effectiveness라는 단어는 1등급과 2등급에서 사용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3등급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2등급 FDA 510K 파일을 준비하실 때 우리의 제품이 자사의 제품이 device, our device is safe and effective 이런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2등급에서는 our device i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predicate device. 그러니까 기어가 제품을 predicate device라고 하는데 그 predicate device하고 동등하다, substantially equivalent 하다 이렇게 적으시게 되고요. 3등급에 가서야 our device is safe and effective라고 안유 심사라고 하죠. 그래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FDA 심사 비용이고요. 지금 510K 파일 지금 보시면은 그 FDA 심사 비용이 지금 이제 2022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비용이 또 그 일부 올라갔고요. PMA 같은 경우가 이제 91,000불이니까 2등급하고 3등급의 심사 비용이 거의 30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2등급보다 3등급에서 심사 비용을 1억 원 정도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4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진행하시면 사실 심사 비용이 많이 이제 FDA에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에 비교하면 심사비가 많이 낮고요.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에게 이제 우호적인 심사 비용 책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식약처의 심사비가 수십만 원인데 수십만 원으로 식약처 심사자분들의 급여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 이제 다른 그 세금을 통해서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간접 지원을 받는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걸 이제 유저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용자가 다 돈 내라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FDA 심사자들의 급여를 유저피로 다 그 충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FDA도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유저피를 잘 걷어야 그 심사자들의 급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PMA는 심사자들의 숫자와 심사 그 시간과 노동력이 1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책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매출액이 1,000억 그 미만인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PMA 3등급 심사가 1억이고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그 $365,000면 한 원화로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PMA 심사는 뭐 참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심사비도 글로벌 기업들은 4억 5천만 원 정도이고 중소기업도 1억 원 정도의 심사비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510K 심사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10K 파일을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저는 이제 기업들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RA 이제 담당하신 분들께서 또 내용을 배울 수도 있고 꼭 모두 다 컨설팅에 안 맡기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강의해드리지만 커버 시트 이런 것들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회사에서. 근데 이제 제가 컨설팅을 많이 이제 기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동물시험 회사를 단국대학교하고 설립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무리 컨설팅을 해드려도 FDA에서 요구하는 동물시험 그러니까 이제 영구적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거의 반드시 요즘 동물시험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동물 시험을 요구를 하는데 제조사에서 동물 시험에 대한 게 이제 진행이 안 되시면은 승인의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부분에 좀 더 저도 사업에 이제 방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FDA 510K를 준비하는 것 자체는 지금 FDA에 이제 그 준비하는 양식들이 되고요. 커버 시트가 있고 그다음에 서브미션에 이제 준비하게 되는 커버 시트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험적인 요소로 인해서 승인이 되거나 승인이 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인허가 제품에 대한 설명이 좀 미진했다라는 부분보다는 FDA가 요구하는 비임상적인 전임상적인 시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제출하는 서류면에서 봤을 때 그 기여가 제품에 대한 510K 넘버를 이제 기재를 해야 되고 그 기여가 제품의 그 모델 이제 명을 이제 기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여가 제품을 이제 제조하고 있는 경쟁사일 수도 있고 이제 제조소를 이제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미 FDA 510K 승인을 한번 받으신 회사 경우에는 그 자사의 제품을 이제 기여가 제품으로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510K 진행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용 목적이 동일한지. 그래서 FDA 승인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이 설명드렸던 디자인 인풋의 준비 관점에서 자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용 목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FDA 기승인된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승인된 제품의 정확한 사용 목적이 어떠한 단어와 문장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여가 된 제품의 사용 목적과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우리 제품도 사업화를 진행한다면 그게 문제는 없을지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초창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미국의 FDA 승인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있었는데 전혀 이제 지금 현재 FDA에 기여 허가되어 있는 승인 사용 목적과 다른 사용 목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진행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용 목적이 일단 달라버리면은 FDA에서는 이제 원론적으로 임상시험 데이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큰 틀에 있어서 510K 사용 목적이 다르면 그 이 2등급의 동등성 비교 심사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원론적으로는 3등급 심사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 목적이 새로운 사용 목적의 제품들은 원론적으로는 PMA 제도로 진행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요즘에 개발되어져 나오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전에 소프트웨어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AI 알고리즘으로 진단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기여가 된 510K 제품들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기여가 된 510K 제품은 없지만 과연 이제 연구 이식되어 쓰이는 심혈관용 스텐트 같은 제품과 소프트웨어 진단 제품이 환자에게 끼치는 위해도가 훨씬 더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는 디노보라는 절차를 또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노보라는 절차도 그렇게 만만한 절차는 아니거든요. 지금 심사 비만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꼭 그 비용이 높다, 뭐 제조사의 1억이 부담이 된다 이런 측면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FDA는 자기네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돼야 되고 심사 강도가 얼마나 높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비용을 책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그 인건비 차원에서 책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510K는 어쨌든 이제 한 원화로 400만 원 정도 이제 진행할 수 있는데 디노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노보 절차를 진행할 때도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달라서 그 510K 진행할 수 있는 기허가된 그 동등 비교 제품이 없는 경우에 다만 소프트웨어 등의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PMA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경우에 디노보를 했을 때에도 FDA에서는 지금 거의 510K에 지금 10배 가까운
심사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노보 승인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을 다 개발했는데 어, 지금 510K 진행도 어렵고 우리는 정말 혁신적인 새로운 사용 목적으로 FDA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기여가 된 제품도 없고 PMA는 불가능하고 이제 디노보로 하려고 하니 심사비도 높은데 또 임상 시험도 요구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감안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10K 승인 진행을 위해서는 FDA에서 이미 승인되어진 기여가 된 제품의 사용 목적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술상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동등 비교에서는 크게는 이 두 가지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사용 목적이 같은지 기술상의 특질이 그 비교를 하게 되죠. 근데 사용 목적은 같아야 되고 기술상의 특징에는 이제 의료기기의 거의 모든 기술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원재료, 치수, 성능, 규격, 생물학적 안전성 이런 모든 시험 기준과 성능상의 기준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쟁사의 제품과 이제 자사의 제품이 치수면에서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디자인면에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을 수가 없고요. 노인데 그러면은 그러한 차이점들이 새로운 안전성과 유효성에서의 질문을 유발을 하느냐. 그러니까 안전성과 유효성에서의 새로운 질문을 유발시킨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임상 데이터가 또 필요하다는 거꾸로 돌아간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안전성과 유효성에서의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FDA에서 동등성을 인정해줘서 510K 클리어런스를 제공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동등 안전성과 유효성에서의 새로운 문제점과 유발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그 비임상 성능 안전성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임상으로 새로운 안전성과 유효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비임상으로 입증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 틀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제품을 준비를 하셔야지 이제 이제 시간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동등 비교 표. 그래서 동등 비교에서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다르다. 원재료가 다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이제 ISO 10993, ISO 10993 테스팅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원재료가 다르지만 같은 생물학적 공통 기준 규격 ISO 10993-1과 이제 서브 기준들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상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능 시험에 있어서는 이제 그 기어가 제품과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 기어가 제품을 510K 진행에서는 이제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라고 일컫게 되고요. 그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와의 이제 1대1 비교 시험들이 좀 많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이고요. 이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도 이제 인체 접촉하는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생물학적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24시간 이내, 24시간 이상, 30일 이내, 30일 이상 연구 의료기기. 그래서 A, B, C로 분류가 되고 이 인체 접촉하는 시간에 따라서 시험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 24시간 이내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 독성하고 감작성하고 피내 반응이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X 마크가 돼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X를 치면은 이게 이제 안 해도 됨, 동그라미 친 것만 이거 해당됨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X가 해당 사항 있는 거고요.
예, 5는 이거는 약간 한국의 세모에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려해야 됨. 그러니까 X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X표를 보시면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이고요. 예, X라는 표시는 한국에서는 이제 X 노라는 뜻으로 이제 보통 이해하잖아요. 미국에서는 X는 체크 마크에 가깝습니다. 이건 X는 꼭 해야 됨.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이렇게 X 꼭.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예, X가 노가 아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음 그 이제 급성 전신 독성 시험이고 발열성 시험이죠. 식약처에서는 발열성 시험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발열성 시험이라는 게 이제 토끼에다가 발열성 시험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토끼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 발열성 시험을 항상 다 해야 되느냐라는 뭐 이렇게 동물보호적인 의견들도 있고요. 지금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이게 롱텀 시험으로 가게 되면 시험의 종류가 늘어나죠. 그러면 일단 그 24시간 이상으로만 일단 가더라도 지금 그 서브어큐 서브크로닉 탁시시티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노탁시시티가 유전 독성이 추가가 됐고 임플란테이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롱텀 시험들은 좀 비용이 높은 시험들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서브크로닉 정도 시험을 해도 예, 5만 불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노탁시시티 유전 독성 뭐 6만 불 이렇게 하고 임플란테이션 뭐 이런 거 5만 불에서 1억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높은 시험들이어서 이게 특별히 이제 24시간 이상 접촉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부 사업과제에서 이런 연구개발 과제에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비용으로 연구개발 R&D 과제를 이제 과제금을 집행하실 수 있는 사업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연초에 그런 사업과제들이 많이 또 발표가 될 거니까 그런 사업과제들을 많이 잘 준비를 해두셔가지고 이게 시험이 이제 이렇게 다 합치게 되면은 막 비용이 이제 억대가 되거든요. 이 롱텀 시험 같은 경우는 숄텀 시험 같은 경우는 세포 독성, 감작성, 피내 반응 합쳐서 뭐 한국 시험 기관에서 하면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시험 기관에서 하면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큰 비용들은 아닌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비용이 되게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FDA와 이제 그 유럽 MDR에서 요구가 되는 이제 부분으로 B와 C에 해당되는 의료기기들은 이제 그 리처블 익스트랙터블즈 스터디를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용출 테스팅인데 이거는 보통 그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용출 테스트, 그 중금속 테스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extractables reachable study의 경우에 그 스터디를 시험을 이제 보통 미국의 시험 기관인 남사나 우시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그게 시험 비용이 6만 불 이렇게 보통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 리처블 익스트랙터블 스터디를 진행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또 위험 독성 위험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탁시컬러지 리스크 어세스먼트 리포트라고 하고 그게 또 한 5만 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1억이 금방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그 리처블 익스트랙터블 스터디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서브크라닉 탁시시티하고 지노탁시시티하고 크라닉 탁시시티하고 칼시노제니시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혹시 세이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비싼 게 하나씩 5만 불씩 하는 시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처블 익스트랙터블 스터디 플러스 탁시컬러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면은 비용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노탁스하고
크로닉하고 칼시노제네시티하고 서브크로닉을 안 해도 되니까 얘네들이 다 각각 5만 불씩은 하는 애들이니까 이게 한 이제 2억 정도 되니까 한 몇 천만 원 정도의 세이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리처블 익스트랙터블 스터디는 FDA하고 이제 유럽 MDR에서 요구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 한국 시험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롱텀 디바이스 B나 C에 해당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제조사에서는 가급적이면 글로벌 시험 기관에서 생물학적 시험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지금 뭐 지노탁스 다 했는데 또 리처블 익스트랙터블 스터디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난감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FDA 510K 클리어런스 이제 절차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총 그 세 가지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Administrative Review, 행정 심사가 진행이 되고, 두 번째로는 Substantive Review,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Interactive Review, 교신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 그 Administrative Review에서는 이제 RTA라고 하는 보안 기관은 이제 FDA 심사를 진행하면서 한 2번 정도 보실 수가 있고, 하나가 이제 RTA가 있고요. 하나가 실질 심사에 해당하는 보안, 두 가지가 있고, 각각의 보안에서 180일의 보안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FDA가 이제 그 가져가는 심사 기간은 90일. 지금 말씀드린 심사 기간은 이제 캘린더로 하는 거라서 식약처는 그 업무 비즈니스 데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말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FDA 심사 기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 1월에 그 FDA 510K 심사를 접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하튼 이유로 FDA에서는 90일은 자기네들이 심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90일은 최소 걸리죠.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Administrative Review 행정심사 단계에서 RTA라고 하는 보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보안은 FDA에서 180일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조사에서 180일을 부여를 받았는데 거기서 150일을 썼어요. 그러면은 1월 달에 접수를 했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난 2월 달에 RTA 보안을, AI 보안을 받았어요. 그러면 FDA는 30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FDA는 30일 썼고, 그 다음에 제조사한테 180일을 줬는데 우리가 5달을 썼어요. 150일. 180일 다 쓸 필요 없죠. 그냥 그 전에 뭐 필요한 시험들 진행해야 될 것들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월에 접수를 했으니까 6개월 지났죠. 7월이 됐죠. 7월. 그렇게 됐는데 FDA가 이제 또 심사를 해요. 한 달 정도 더 심사를 했어요. 그러면 8월이 됐는데 8월 달에 실질 심사 보완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 계산해 보시면은 FDA는 처음에 한 달 썼고, 두 번 실질 심사 2달 썼어요. FDA는 30일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이제 7월에 이제 한 달 더 썼죠. 그러니까 8월이 됐죠. 8월에 실질심사 보완을 줬어요. 180일을 줬어요. 근데 실질심사 보완은 정말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제 다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6개월을 다 쓰면은 이제 2023년도 4월이 되죠. 그러면 2023년도 4월이 되면은 FDA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자기네들 쓸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그러니까 FDA는 90일 자기네들의 심사 기간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FDA는 90일 심사 기간 동안에 무슨 이유에든지 승인을 해주거나 반려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3년 4월이 되었는데 한 달이 남았으니까 2023년 5월에 동등 비동등 결정 레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임라인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90일 심사 기간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심사 접수하면 3달이면 승인 나오겠네, 이게 아니라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보안 기간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거의 보안 기간을 2번 다 대부분 풀리 썼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2022년 1월에 접수를 해가지고 2023년도
5월 정도,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180일을 좀 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승인 접수를 시킨 다음에 이제 승인 반대까지. 그래서 저희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FDA 510K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14개를 접수를 시켰고요. 제가 글로벌 기업들에 일할 때도 이런 조단위 기업들도 한 해에 10개 510K 서미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진행을 했으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타임라인들을 거의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510K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보신다면은 이제 보통 510K를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FDA 접수할 때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시험을 진행하고 파일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승인 기간, 그러니까 FDA를 처음부터 준비해서 승인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2년 정도는 이제 적어도 그거를 타임라인을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FDA에서는 이 그 510K 심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substantial equivalence, 이 동등성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substantially equivalent, substantial equivalence, 이게 뜻이 뭐냐? 자사의 제품이 기어가 제품과 보시면 같은 사용 목적이 같아야 되고, 일단 사용 목적이 전제가 같아야 됩니다. 제가 사용 목적 다르게 해서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고, 그래서 사용 목적 조금 약간 목적 조금 범주 조금 넓혀보고 FDA를 시험해봤죠. 도전해본 거죠. 조금 단어도 조금 바꿔보고, 단어 바꾼 거는 뭐 의미가 크게 이제 의미가 뭐 크게 대동소이한 단어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을 약간만 넓히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넓힌 영역에 대해서 임상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다음에 기술상의 특질을 설명드린 거죠. 기술상의 특질은 이제 다른데,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does not raise different questions of safety and effectiveness than the predicate device. 이거를 이제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성능 시험과 이제 안전성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강의에 지금 6번째 강의도 이제 후반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었다라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지금 채팅창에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은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디케이트를 이제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마지막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투석용 카테타인데 히모다이얼시스 캐티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여기 이제 팁이 있어요. 제미 카테터 팁이 있고, 그 다음에 체외로 나오게 되는 여기 익스텐션 헙이죠. 근데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이제 히모다이얼시스 카테터 FDA 승인된 기어가 제품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 A 제품이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익스텐션 팁과 원재료가 같고, B 제품이 그 익스텐션 허브가 같아요. 근데 우리 자사가 개발한 제품과 익스텐션 팁과 허브가 같은 그 하나의 기어가 제품은 파악이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복수의 그 A, B 제품이 사용 목적이 히모다이얼리시스 투석으로 같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하고 두 개를 기어가 제품으로 동등 비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 그 이제 올소피릭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골절이 되었을 때 다시금 이제 지탱을 해주기 위해서 플레이트하고 스크루를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정형외과 수술이고요. 수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프랙처가 됐을 때 이제 골절이 되었을 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제조사에서 그 준비한 제품이 이 지금 이 프랙처를 그 골절을 연결하는 그 제품으로 개발을 이제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이제 한 제품은 미들본 프랙처 그러니까 그 이 여기가 이제 슬관절이 되고 이 골절 중간 부위의 프랙처를 연결하는 플레이트로 승인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한 제품은 팁 말단 부위가 되죠. 이 말단 부위의 프랙처를 그 연결하는 플레이트로 승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제품은 둘 다 사용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iddle or at the end.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사용 목적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프레디케이트로 쓸 수 있다라는 조금 약간 이례적인 FDA의 설명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내용은 이제 퍼레미터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그 중환자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제 중환자실에는 지금 이게 바이털 사인이죠. 활력 징후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제 기기인데 이 활력 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그 생명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바이털 인포메이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 그 우리가 개발한 그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예를 들어서 그 활력 징후에 해당되는 혈압과 이제 맥박과 그리고 뭐 혈액과 관련된 뭐 헤모글로빈 치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력 징후들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을 했는데 만약에 기여가 되어 있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혈압 측정하고 이제 맥박 측정하고 심전도 측정하고 다 각각 나누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제 다 함께 모니터링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했으면 그러한 각각의 제품들도 결국은 바이털 인포메이션을 측정하는 것의 사용 목적은 그 수렴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모아서 프레디케이트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꼭 뭐 우리 거랑 완전히 동일한 게 있지 않아도 이렇게 그 사용 목적이 큰 범주 내에서 그 통용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프레디케이트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유리네리 카테터에 해당이 되는데 유리네리 카테터는 이제 그 요도에서 플루이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이 유린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온도 측정할 수 있는 썰마미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어가 제품은 보니까 일반적인 유리네리 카테터만 FDA 승인이 되어 있어서 그냥 플루이드를 흘려보내는 제품으로만 FDA 승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발한 제품은 이 썰마미터도 추가가 되는 제품을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썰마미터는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 요도에서 플루이드를 흘려보내는 것과는 사실 크게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차적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썰마미터가 없는 일반적인 유리네리 카테터, 요도 카테터를 기어가 제품을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FDA의 판정입니다.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다른 내용인데 레퍼런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슬관절에 대한 내용이고 슬관절염이 이제 이거를 보통 KL 그레이드로 나누는데요. KL 그레이드 3이나 4가 되면은 이제 거의 연골이 다 마모가 됐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슬관절 전치환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슬관절 인공관절을 이렇게 전치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슬관절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코팅을 합니다. 이 코팅 처리가 있어서 지금 이 기업이 봤더니 이 코팅 처리의 원재료가 중요한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슬관절 전치환 수술 기기로 우리와 제품과 같은 코팅 원재료를 쓴 그 경쟁사 기업과 제품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엉덩이뼈 고관절 수술에 쓰이는
그 전치한 수술의 의료기기에는 같은 코팅의 기여가 제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여기는 슬관절과 고관절 수술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사용 목적의 차별이기 때문에 기여가 제품으로서는 우리 제품과는 코팅이 다른지라도 일단 슬관절 전치현 수술 의료기기를 기여가 제품으로 잡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기여가 제품이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지만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니까 말 빨리 하고 있습니다.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고관절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프레디케이트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관절은 코팅 원재료가 같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참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레퍼런스 디바이스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모아올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조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예, 제가 강의를 좀 진행드리면서 혹시 지금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질문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시를 넘어가면서 좀 집중력이 또 떨어지실 것 같아서 제가 막판에 좀 속도를 냈습니다. 예,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질의 내용에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ve 10K Technical Characteristics 비교 항목은 FDA 서머리에 있는 내용으로만 하면 되나요? 예, 그래서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제 FDA 510K 서머리에는 사실상 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승인받은 제품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승인받은 제품을 이름이 리메드입니다. 네, 지금 제가 최근에 이 제품을 승인을 받았고요. 여기가 이제 510K 서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510K 서머리에는 지금 사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말 그대로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술상의 특징에 비교해서 제일 주요한 비교 내용들만 담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용어가 이제 technological입니다. technological. 이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에서 제일 주요한 내용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 기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기술적으로 주요한 비교 내용은 제일 근간이 되는 비교 내용들은 일단 서머리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고요. 그 510K 메인 파일에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비교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런 비교점들을 결국은 이 시험들로 지금 여기는 어떤 시험 했는지만 간략하게 나열해 놨잖아요. 이런 기준에 따라 시험했다. 이 비교 내용 자체는 또 시험에 대한 내용들도 비교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510K 서머리에는 좀 이제 간략한 내용 위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간략하다라는 것보다는 제일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기록을 하게 되고요. 메인 파일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FDA 서미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FDA 메인 파일에 confidentiality 사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인을 하게 되면서
FDA에 접수하는 인허가 문서들은 우리 회사의 기밀 문서니까 FDA에서도 그런 줄 알고 기밀 문서로 보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그런 거를 이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DA도 함부로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10K 서머리만 FDA는 공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셨고요. 네, 질문 사항이 또 있으시면은 질의 내용을 또 말씀을 좀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 예,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그 1일 GMP, QSR 그 강의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그 이런 QSR 규정과 그 FDA 제도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케이바이오솔루션 대표 강경윤 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하루 동안 교육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에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저희는 이게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시 50분에 저희가 퇴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복습하시거나 아니면 좀 개인 업무 하시다가 제가 5시 50분에 QR코드를 열어드릴 테니까 그때 퇴실 체크해 주시고 네,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5시 50분에